그래서 RWA를 한마디로 이미 있는 것들을 토큰화를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 포럼 WEF에서도요. 2027년에는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에 저장될 거라고 하는 전망을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돈도 그렇고 주식, 채권, 뭐 금 이런 것들이 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현재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50억에서 500억 달러까지도 올해 안에도 그 실물 자산 토큰화가 좀 커질 수 있다. 예, 그렇게 되면 참 투자의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 흐름 그 중심에는 달러 패권이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의 재정 적자의 글로벌 탈달러의 움직임이 참 심상치 않은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단순 일시적인 변화일지 아니면 새로운 금융 질서의 시작일지 오늘은 국제금융 시작부터 디지털 자산 그리고 부동산까지 조재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지현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새 아이 아빠고요. 캐나다에서는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 변호사 겸 검사로 또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법조인이 굳이 왜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제 스스로가 너무 몰랐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 이제 유튜버고요. 주로 제가 이런 뭐 스테이블 코인, 국제 정치, 국제 경제, 캐나다와 미국, 한국 이런 걸 좀 비교해 가면서 제가 궁금했던 거를 풀어나가는 또 유튜버로 또 지금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런 토픽을 저한테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네, 변호사님 그러면은 최근 미국 재정 적자 규모가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들었는데 이 막대한 예. 채무가 이제 달러 패권을 흔드는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달러 패권의 가장 큰 위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 재정 적자는요, 최근 들어서 역사적 고점 수준으로 갔어요. 2024년에는 1조 8,300억 달러. 예, 그리고 2023년에는 이게 이제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23년에 1조 7천억 달러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 재정 적자인데요. 거기다가 미국 국가 부채가 뭐 37조 달러, 거의 38조 달러에 달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냐고 할 때 모르면 1년 GDP예요. 미국의 1년 연간 수입이 지금 부채로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가도 적자고 빚도 많고, 근데 연간 그 이 부채를 빌린 거잖아요. 부채라는 개념은. 그럼 그거를 상환하는데 1조 달러, 거의 1.2조 달러를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그럼 뭐 숫자가 몇 조 달러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년에 미국 국방비가 약 8,74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음. 국방비를 훨씬 웃도는, 거기보다 3, 40%를 더 내는 돈을 이자로 지금 이제 그 상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해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시면 부채도 많고 빚도 갚아야 되고 수입도 매달마다 적자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거의 파산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대한 부채와 적자를, 이 투자의 불안을, 지금 미국에 대한 어떤 신뢰가 근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들어서 무디라는지 뭐 무디, 패치, 그다음에 이제 스탠드&푸어 글로벌 레이팅 이런 데가 이제 이게 그 신용 등급을 매기는 데거든요. 여기서 원래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가장 좋았겠죠. 트리플 A에서 더블 A1이라고 하는 이제 하향 등급을 한 거죠. 그래서 솔직히 이제 달러 패권의 가장 큰 위협을 저희가 이제 저도 공부를 하고 보면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이게 미국 자체의 어떤 재정 남용과 이 어떤 사람들의 신뢰를 상실. 그래서 미국 이제 저희가 보면 정치적으로 도 불안하잖아요. 요즘에 되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렇게 좀 들쑥날쑥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안에서 조금 더 좀 무너질 수 있다. 약간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날 수 있고요. 예전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미국을 흔들릴 수 있는 가장 그 좀 신빙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내전입니다. 예, 시빌 워를 통해서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솔직히 밖에서 미국을 칠 수가 없어요. 예, 일단 밖에서 미국을 치려면
태평양 함대를 싸워야 되는데 거의 뭐 중국하고도 맞먹는 그 태평양 함대를 지나서 내셔널 가드를 또 쳐야 되고 내셔널 가드를 치고 나면 제가 제 유튜브에서 말했지만 미국에 있는 총기 수가요. 전 세계에 있는 총기 수 합친 것보다 많아요. 그럼 민병대까지 싸워야 되면 그 어느 나라도 미국을 뚫을 수 없는데 다만 미국 안에서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약간 재밌는 얘기했지만 이제 패권으로 돌아가서 국제적으로 탈달러화 움직임이 각국 중앙은행에서 지금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미화를 약간 70%를 갖고 있었어요. 미화 비중을. 근데 지금 이게 30년 만에 최저치 한 58% 미화 비중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JP 모건 등 미국 이 전문가들이 뭐라면 자, 미국 달러 자산에만 이전하지 말라. 예전에는 국제적으로 뭐 금융위기가 온다. 이러면 뭘 생각했냐면 미화 사라. 예, 지금도 한국에 많은 분들이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읽고 팔로우하는 저희 경제 그 금융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은 자 이제 뭐 위기가 올 거니까 미화 보유량을 늘리자라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는 JP 모건이 이런 데서는 자 미화 달러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자 금 보유량도 늘리고 그래서 최근에 금 보유량 금값이 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각 중앙은행도요 그 금 보유를 지금 크게 늘렸어요.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20% 비중 올리자.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다뤘던 건데 워런 버핏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워런 버핏이 약간 그 오러클이라 그러잖아요. 되게 이제 얼마 전에 네. 은퇴하셨지만 이 오러클이라고는 워런 버핏이 예전부터 워런 버핏은 미국에만 투자하기로 되게 유명하셨거든요. 근데 2019년부터 일본에다가 일본 5대 종합상사 이제 한국에 약간 그 현대 삼성 같은 데다가 투자를 꾸준히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거의 그 각 그 회사들의 보유주분 5개 회사에 넣었는데 거의 10%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거의 한 235달러 5억 달러, 235억 달러. 이제 저는 영어로 많이 하니까 23.5 billion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외국에도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무슨 얘기냐?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달러의 어떤 패권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다. 예.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달러를 대체할 뚜렷한 통화가 아직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보면 뭐 지금 유로화가 한 20%, 위안화가 30% 정도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미국 달러 패권의 붕괴 트리거는요. 외부 도전이라보다는 내부 요인인데 솔직히 바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화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당장 뭐 내년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서서히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도 당분간은 달러 패권은 이게 붕괴하기가 쉽지가 않다. 예,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음. 얘기하겠지만 스테이블 코인도 그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한 가지 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또 이제 브릭스 국가들도 이제 탈달러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음흠. 이것도 이제 달러 패권에 실제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일지 이제 미국 주식이나 달러 기반 자산에 투자한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근데 솔직히 브릭스라고 지금 이제 뭐 중국과 러시아와 뭐 브라질 이런 데서 이제 막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 전문가들의 의견은 탈달러화 움직임이 뭐 이 달러가 패권을 이거를 심각하게 위협할 만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예치금 은행들이 각 중앙은행 갖고 있는 예치금의 과반수 아까 58%라고 했잖아요. 제가 58%라고 그런 것 같은데 맞죠? 거의 예. 거의 아직도 58% 하락 70에서 50으로 내려갔죠. 과반수 이상은 미화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무역 결제에서도 압도적으로 미화를 쓰고 있어요. 아직도.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대체할 만한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뭐 피터슨 국제 뭐 경제연구소 이런 데서 뭐 아직 브릭스가 공통 통화 그러니까 그 달러의 패권을 위협하고 그걸 리플레이스 할 만한 이런 그런 거는 현실성이 없고 예. 이제 미국의 어떤 이익에 즉각적인 위험을 주지 못한다고 이미 그 약간 이런 데서는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목할 거는 뭐냐면 브릭스라는 데가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제 중국이 위화나 무역 결제를 확대를 하고 있고 중국과 무역하는 데는 러시아도 제재 이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후에 빗달러 거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어떤 네. 루블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로 그걸 좀 전환하는 부분에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 그리고 뭐 브릭스 자체도 뭐 긴급 외환 펀드라든지 스위프트라든지 이런
그 결제 시스템을 그러니까 달러에 굉장히 이렇게 약간 좀 묶여 있는 그런 국제 결제 시스템을 좀 리플레이스 할 만한 뭐 디지털 화폐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막 얘기를 하고 움직임은 보이고 있는데 예. 이 달러라고 하는 전 세계 중앙은행 예치기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또 글로벌 금융 시간의 뭐 유동성을 지금 유동성과 신뢰를 제공하고 있는 거를 당장은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 디지털 화폐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좀 다극화가 보일 수는 있지만 당장 뭐 패권의 위협이다 달러의 어떤 지위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보여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레이 달리오 같은 거장들은 이제 연이어 미국의 쇠퇴를 경고하고 있잖아요. 경기 침체 실제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저도 이제 지금 이것들이 다 제 유튜브에서 다룬 내용이라 제가 좀 네. 재밌는 내용들이 한데 이제 레이 달리오가 경고하는 거는 미국이 과도한 부채, 내부 갈등, 뭐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인 국제 질서의 변화를 해서 이게 좀 뭐 미국이 지금 붕괴 단계에 있다라고 경고는 해요. 예, 경고는 하는데 이 경고가 솔직히 뭐 저번 달, 작년 이게 아니에요. 꽤 오랫동안 경고를 했습니다. 그분이 쓰신 저서 이제 그 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팍스 아메리카에서 모든 것이 아메리카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제 역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로마도 그랬고 이런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그 구조적으로 위험이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저희가 말했던 재정 적자가 GDP 대비 3% 수준으로 줄이지 못하면 지금 재정 적자가 꽤 높거든요. 그러면 그걸 3%로 줄이지 못하면 이게 경기 후퇴보다 지금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대공황이 오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경제가 막아주고 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그 미국을 딱 봐도 그래요. 미국을 보면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데 미국은 경기가 좋거든요. 예, 제가 최근 작년에만 경기 미국에 두 번인가 세 번을 갔다 왔는데 전혀 경기 침체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 25년까지 보면 미국 경제는 소비와 고용의 탄탄함과 견고함을 아직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을 딱 가면 경제 침체 조짐은 보이지가 않는데 이제 레이 달리오 같은 거장들의 경고는 뭐냐면 중장기적인 어떤 구조적인 위험을 이제 지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누적된 부채, 정부 부채, 이제 높은 금리로 인한 이제 이자 부담,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미국의 천조국의 그 천조, 예, 미국의 천조국이라는 그 국방비를 훨씬 넘는 그런 부채.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양극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트럼프라는 대통령 자체가 정치적인 양극화를 자기 무기를 쓰면서 지금 계속 원하는 거 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위험수에 오면 이제 약간 예전에 남북 전쟁 같은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위험을 계속 지적하고 레이 달리오 자체도 그래요. 이게 뭐 내년 후년이 아니고 10년 있다 올 수도 있고 15년 있다 올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그 경제학자 중에 이제 노리엘 루비니 같은 경제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70년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게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네. 물가는 올라가는데 고용은 줄어들고 이러니까 이제 돈은 못 버는데 막 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 스태그플레이션을 굉장히 경기도 안 좋아지고 이게 진짜 최악이거든요. 거기다 부채 위기 2008년대 부채 위기가 동시에 올 수 있다. 이게 약간 지금 보면 어떤 상태냐면 그거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요번에 터지면 1930년대 경제공황이 뭐 장난처럼 보일 정도로 무색하지만 슬로우 모션 기차가 이미 시작돼서 사고가 나는 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너무 슬로우 모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복합적 위기가 온다. 언제라고는 아무도 얘기 못 해요. 예, 그렇지만 조짐은 있다라는 거죠. 확실히. 예.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최근 이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렇죠. 스테이블 네. 코인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무슨 만물사인 것 같아요. 뭐 전체 부분을 다 알아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제가 제 유튜브에 다루면서 공부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관심 많고 저는 실제적으로 코인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간단하게 정의하면 가격 변동성을 줄여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달러 같은 실물 자산을 이 코인하고 1대1로 이제 연동시킨다 그러는데 패그라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그래서 가격을 항상 안정적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저 영어 공부할게요. 예. 스테이블이라 그러죠. 스테이블을 한다 그러는데 이제 그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만든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은 한 개를 저희가 실제로 만들 때마다 이거를 발행자는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사람은 달러 1달러를 은행 예치금이나 채권들을 좀 같은 거로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1대1로 보유해서 담보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디지털 상에서 보면 전자화폐 달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랑 1대1로 연동을 시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북미 같은 경우는 USDC라 그래서 USD 코인을 많이 쓰고요. 한국은 많은 분들이 지금 아시는 테더, USDT를 이제 많이 쓰시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럼 이게 도대체 뭐야라고 하시면 이게 장점을 좀 보시면 좋아요. 이게 그 블록체인이라는 그 어떤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24시간 송금을 아무 때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빨라요. 예, 저희가 여기서 한국에다가 제가 돈을 보내면 제가 이제 보통 한국으로 송금을 하면 2박 3일 정도 걸려요. 한 이틀 정도 빨리 가도. 근데 제가 그 테더로 만약에 그 왈렛 때 왈렛으로 보내면 한 30분도 안 걸려요. 15분에서 뭐 20분 어떨 때는 바로 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어디서든 이거를 이 달러를 1대1로 갖고 있는 이 스테이블한 어떤 디지털 화폐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또 보면 완전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대1로 이렇게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냐면 네. 이 모든 것들이 발행사가 정말로 1달러 1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을 때 그거를 반영한 달러를 비축하고 있는지의 투명성이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규제가 안 됐을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만큼 달러가 비축이 안 돼 있으면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 얼마 전에 봤던 그 테라였나요? 그게 이제 그런 비슷한 사태가 갑자기 내가 갖고 있던 스테이블 코인 1불이 0.001불로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서 그 지니어스 액트가 좀 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미국 정부가 그거를 좀 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제도적으로 좀 만드는 거죠. 예. 그럼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미국은 굉장히 호의적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까 달러 네. 패권 얘기했잖아요. 그 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좀 어떻게 보면은 금융 혁신으로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제도권으로 데리고 올라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판이하게 다른 게 저번 정권, 바이든 정권에서는 완전히 이 코인을 무슨 사기다, 막 이렇게 네. 뭐 다단계처럼 여기면서 이랬는데 지금 정권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이거를 지금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활용하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이거를 좀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지니어스 액트 했잖아요. 미국 의회에서 이 지니어스 액트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이 법원인데 이미 상원에서는 법안이 가결됐고 하원에서 얼마 전에 법안이 통과됐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리스크가 뭐냐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신뢰성이 떨어지고 스테이블 코인 1달러가 달러 1달러나 채권 1달러가 안 되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제대로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자, 법안이 발행사에게 현금 및 단기 국채, 미국 미화 국채죠. 1대1로 담보를 갖추도록 요구를 하는 게 지니어스 액트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 국채를 아무도 안 사주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신용도가 아까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미국 국채 사느니 나는 지금 일본에 하겠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인은 미국 국채나 미국 달러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국채 수요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미국 단기 국채인데 단기 국채 수요가 이제 늘어날수록 미국은 재정이라든지 지금 왜냐하면 결국 국채 발행해서 돈 끌어들여와서 이자 페이하고 지금 이 부채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거죠. 한마디로 패권 유지를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질상으로 이제는 달러를 쉽게 접근해서 장기적으로 달러화 사용 범위를 좀 높이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되게 그래서 일부러 그런지 모르는데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천재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면 제 생각에는 뭐 이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제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확한 규제를 좀 마련해서 이거를 정말 스테이블하게 만들고 미국이 이거를 관리를 한다? 그럼 신뢰도가 높아지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원래는 이거를 그냥 뭐 조금 제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진짜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이게 탈중화돼 이랬는데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 중에 가장 한 기관 투자자들이 뭐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네. 큰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글로벌 왜냐면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거죠. 그리고 피할 수 없으니 이제는 이제 같이 그냥 바람을 타서 쭉 날아가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그러면 영향이 있냐면 이게 뭐 은행 인프라가 부족하고 자국 통화에 불안이 있는 데 있잖아요. 무슨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이 사람들도 이제는 미국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을 해서 자산을 보유하고
결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 할 때 국제 수요가 좀 이제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미국이 굉장히 좀 친화적으로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적정하게 관리하면서 약간의 전략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쓰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사람들이 또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도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하고 CBDC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하면서 흘러가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CBDC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은행권에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조금 그 어떤 미국의 어떤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조금은 어느 정도는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중앙은행마다 CBDC를 만들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데 미국 쪽에서는 그거보다는 미국 은행에서 관리한다기보다는 정부가 관리하는 어떤 그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싶은 게 결국은 미국의 어떤 그거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미국 그 연준에서 발행하는 중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뭐 테더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허용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되고 이게 정말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하겠다 하면 풀로 컨트롤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조금 웃긴 거는 탈중앙화를 하려고 만들었던 어떤 코인 자체가 오히려 중앙화의 어떤 그 중심에 서게 되는 어떤 그게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는 지금 미국이 솔직히 뭐 어떻게 보면은 위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부채와 뭐 재정 적자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가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미국 시장을 함부로 투자하고 접근하기에는 살짝 위험한 시기일까요? 그렇게 보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미국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패권을 뭐 이렇게 그거를 잃어버리거나 미국이 재정 적자 이런 게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돌파군을 마련하고 있고 스테이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미국 주식 시장은 최고점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금융 자산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테크닉하게 들어가서 통화량을 보고 통화량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를 보면 지금 다 미국 주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대부분. 예. 그러고 금하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주식이나 미국 이 투자하기가 뭐 위험하다라기보다는 JP 모가처럼 조금 다이버시파이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지금 중국에도 어느 정도 투자를 저희가 주식을 갖고 있고 일본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이버시파하고 뭐 주식도 갖고 있고 부동산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면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에는 항상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 게 그게 이제 제가 볼 땐 비율 문제지 안 한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팔렌티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도 계속 공부하면서 꾸준히 투자를 해가려고 있고 저도 이거 솔직히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네, 최근 자산 토큰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참 뜨거운데요.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이 모든 자산은 토큰화 된다고 해서 참 화제가 됐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산 토큰화가 뭔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산 토큰화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이제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다시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크나이제이션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이거 개념이 뭐냐면 이제 약간 투자의 민주화죠. 레리 핑크가 말한 건데 고가 자산의 어떤 지분을 토큰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블랙록의 이제 레리 핑크는 이러한 변화를 두고 이제 모든 주식, 이제 모든 채권, 모든 자산이 다 토큰화를 되면 이제 투자 방식의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맨하탄에 있는 빌딩에 저희 다 건물주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맨하탄의 빌딩에 그 지분을 살 수는 없잖아요. 거기 투자할 방법도 모르고. 토큰화가 되면 1,000억짜리 빌딩, 뭐 100억짜리 빌딩에 지분을 100만 개 토큰으로 나눠서 한 개당 뭐 1만 원, 뭐 만 원, 10만 원에 아무나 이렇게 공개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장점이 아까 제가 민주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수만 독점하던 가치를 대중이 나눠 가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뭐 임대료나 수익 배당들을 제가 갖고 있는 토큰만큼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또 스마트 컨트랙이라서 제가 요즘 보면 금융회사에 제가 뭐 투자하고 하면은 뭐 브로커지 피다 무슨 수수료 다 많이 하잖아요. 전혀 없어요. 자동으로 들어오고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이더리움 뭐 기반으로 하면 그냥 제가 갖고 있으면은 제가 그 블랙체인 그 안에서
그냥 24시간 안에 스마트 계약 권리가 자동 이행돼서 그냥 투명성 있게 그냥 거기서 그 제가 갖고 있는 만큼 돈이 그냥 지분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24시간 그리고 글로벌 거래도 가능한 게 이제 이게 토커나이제이션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어떤 투자 혁신이고 그다음에 약간 돈 있는 사람들만 투자했었던 어떤 그런 자산들 뭐 채권이라든지 뭐 그 미국 채권 뭐 이런 기업들 채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구글, 블랙록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 토크나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구글이 이제 그 이거를 그 구글 클라우드 유니버설 레저라고 하는 그 약간의 그 뭐 API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금융기관들이 이런 인프라 안에서 자기네 자산을 에셋을 토커나이즈 해서 발행, 거래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설계를 구글에서 한 거죠. 굉장히 좋은 거는 이제 구글 같은 큰 회사가 이미 클라우드를 이미 구축하고 갖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신뢰성이 있고 그만큼 미래에도 좀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라고 하죠. 거기하고 그 지컬이라고 하는 이 그 구글 클라우드 유니버설 레저가 그 토크나 자산을 이제 실험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 이제 뭐 실험 마치고 이제 계속 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그 RWA라고 그러고 저희가 Real World Asset 그래서 RWA를 한마디로 이미 있는 것들을 토크나를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 포럼 WEF에서도요. 2027년에는 전 세계 그러니까 세계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에 저장될 거라고 하는 전망을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돈도 그러고 주식, 채권, 뭐 금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현재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50억에서 500억 달러까지도 올해 안에도 그 실물 자산 토크나가 좀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참 투자의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뭘 투자할 때 막 브로커즈 오픈하고 뭐 수수료 빼고 뭐 MMR 뭐 MM인가요? 뭐 매니지먼트 피 하고 이러면은 뭐 남는 게 없다. 뭐 주식 이런 게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아, 그럼 현재 지금 RWA 시장이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아까 제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지금 보면은 2024년에는 한 250억 달러 규모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말까지 한 포캐스트는 500억 달러까지도 실물 자산이 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약간의 이제 그거를 조금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SEC라는지 뭐 SEC 잘 알잖아요. 지금 막 토큰 네. 이게 토큰이냐 주식이냐 막 쌓는 SEC가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돈을 어떤 펀딩을 레이즈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냐 아니면 이게 어떤 형식에 대해서 되게 레귤레이션이 아직은 되게 심해요. 왜냐하면 음. 뭐 이런 거죠. 제가 돈을 싹 모았는데 제가 주식을 할 때는 되게 레귤레이션이 많아서 제가 이거를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누가 관리하고 이런 게 되게 아주 투명성 있게 그걸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뢰성이 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아무나 토크나이즈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좀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래도 지금은 한 500억 상당 규모로 올해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많이 바라보고는 있어요. 아, 그럼 토큰화된 자산의 법적 근거가 이제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까요? 각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만 해도 네. 이 이제 토크나이제이션뿐만 아니라 어떤 그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그 다루는 그 정부 규제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제가 그 뭐 어떤 아무 익스체인지, 비트코인 익스체인지나 이런 거 사기 위해서 아무데나 액세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IP를 아예 국가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저희는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은 캐나다에서 저희가 액세스하려면은 저희가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게 다 정부에서 규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나라마다 뭐 유러피언 유니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 한국도 그렇고 뭐 홍콩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규제가 다 달라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한 게 그 토크나 시장이 커질수록 사기 프로젝트나 가짜 실물 자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를 방지할 장치도 이게 잘 마련돼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토커나이제이션 이제 결국은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는 노드를 통해서
이게 실제로 맞나 실제적인 거나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음. 한마디로 이 블랙체인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전체 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그거를 약간 다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서로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토커나이제이션을 하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미국 그 뭐 예전에 북미 지역에 이제 뭐 토크나 사례가 몇 개가 있었거든요. 2018년도에 뭐 에스펜 리조트라는 데서 그 2018년도 같은데 뭐 한 지분의 한 20% 정도로 그거를 한 1,800만 달러 규모를 이더리움 블록체인 토큰으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게 SEC의 규정 Regulation D라고 해서 공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약간 증권형 토큰으로 그거를 발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제도적으로 되게 그거를 발행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좀 규제를 많이 받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2018년도에 몇 개 공모한 게 있고 지금 실제로 2025년에 에릭 트럼프라고 해서 트럼프 가문의 일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월드 리버리 파운데이션이라고 부동산 토크나 프로젝트를 지금 10월에 하겠다고 보도를 한 게 있어요. 예, 그리고 두바이에서도 몇 개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관건이 뭐냐면 이게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걸 할 거냐. 이게 무슨 부동산세와 연계된 혜택을 제공할 텐데 어떤 법적인 규제 안에서 이게 무슨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증권형 토큰형대로 갈 거냐. 아니면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돈을 그냥 빌리는 형식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직도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계속 이제 SEC라든지 뭐 이런 데서 지금 계속 그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자산 토큰화 관련해서 지금 놓치면 안 되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 가장 실용적인 이제 수단은 제가 그냥 딱 그냥 생각나는 게 이제 채권이에요. 채권. 예, 왜냐하면 채권이 미국 국채 단기 국채 펀드는 개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게 토큰화가 되면 그 상품이 등장을 하면 그 미국 이제 단기 채권 보면은 저희가 맨날 이게 뭐 주식이 오를까 말까를 볼 때 단기 채권과 뭐 인버전이 이런 걸 보잖아요. 근데 실제 저희가 살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단기 채권이 얼마를 주냐면 5% 내외의 어떤 이자율을 줘요. 요즘에 5%를 안정적 또 미국한테 빌려주는 거잖아요. 천조국한테. 그럼 그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네. 저희가 5%에 뭐 10만 원을 넣던 100만 원을 넣던 뭐 이렇게 5%의 금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가장 실용적으로 저는 생각한 거는 그래도 위험 부담이 없는 채권, 그죠? 뭐 이렇게 뭐 국채 펀드 이런 거나 뭐 회사 채권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뭐 다른 것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뭐 실물 자산도 이제 생겨요. 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망 조금 이제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싶다. 그럼 유망 스타트업이 지분이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는 솔직히 제가 변호사로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돈을 빌리는 거 정말 힘들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그리고 이건죠. 부동산을 투자하는 건 다 아는데 가장 부동산 투자 힘든 게 뭐예요? 이게 주식도 그렇고 시드 머니잖아요. 종잣돈 만들기가 힘든 건데 제가 만약에 좋은 매물이 있는데 이거 진짜 수익성 좋고 넘버를 다 런해봤는데 돼. 근데 제가 종잣돈에서 투자를 못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실물 자산을 이렇게 하면 토큰화된 플랫폼으로 하면 그냥 돈을 제가 원하는 만큼 레이즈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살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채권의 토큰화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이제 저희 한국 분들은 제가 이제 외국에 살아서 알지만 외국 분들은 주식을 그러니까 자산의 70%가 주식이에요. 한국 분들은 한국 분들하고 중국 분들은 자산의 70%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분이 선호하는 부동산 뭐 진짜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게 조금 멋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번에 맨하탄에 그 건물에 투자했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뚜껑 까면 100만 원밖에 안 한 거거든요. 근데 투자를 한 거죠. 토큰을 샀으니까 100만 원어치를.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토큰화된 자산에 투자할 때 약간 체크해 보면 좋을 핵심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누가 하는지도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이게 공모가 되는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에스펜이라든지 지금 미국에 했었던 것처럼 이게 SEC가 이걸 어프로브 한 건지 이게 뭐 이게 증권처럼 되는 건지 이게 뮤추얼 펀드처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SEC 같은 기관들이 이제 이거를 레귤레이션 하는데
누가 이거를 공모하고 어떤 식으로 이게 어떤 레귤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저 펀드가 레이즈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워낙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국 같은 경우에 저희들 투자하실 때나 이런 것들이 공모가 될 때는 아마 제도적인 거 안에서 이미 그걸 어느 정도 세이프티를 확인을 하고 리스크를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토커나이제이션이 나왔을 때는 저는 개인들이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리스크가 많다고 치고요. 기관에서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것들을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아직도 저도 토커나이제이션이 되고는 있지만 뭐 이렇게 많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게 솔직히 굉장히 아직은 좀 새로운 어떤 투자의 어떤 방식이라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도 이제 캐나다에서 변호사로서 부동산을 이제 시대적으로 트랜잭션을 많이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저는 정말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저는 그러면 종잣돈 이제 저희가 보통은 북미에서나 한국도 그렇겠지만 다세대 주택 같은 거를 한국은 그런 게 제도적으로 많이 지금 멈췄지만 북미는 아직도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럼 제가 정말 수익성 구조가 좋은 다세대 주택을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돈이 가장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돈을 레이즈하는 게 문제인데 무한대로 레이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제도권 안에서 이 건물을 토커나이제이션을 하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좋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이 이제 불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상승세가 정말 무서운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되게 조심하면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한국 부동산 네. 얘기하기는 되게 조심스러운데 되게 재밌는 마켓인 것 같아요. 한국 부동산. 예.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13년도 초에 이제 저점 이후에 약 2년 가까이 진짜 계속 상승해서 정말 뜨겁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2020년대 이후에 진짜 가장 큰 상승 폭에 근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강남권 등 이제 핵심 지역은 이제 매물이 좀 귀하잖아요. 좀 이제 약간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일각에서는 뭐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다시 사람들이 뭐 연끌을 해서 뭐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상승 배경을 딱 보면 몇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어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에 강남의 어떤 몇 군데 보면 매물이 많이 없어요. 예. 요즘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거를 예전에 썼었는데 어떤 데 기고를 했었는데 한국은 이제는 아파트가 재산이라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파트 어느 동네도 아니에요. 어느 동네의 어떤 아파트예요. 그 어느 동네 안에 어느 아파트 산다 그러면 그게 신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는 매물이 아예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그거는 사는 주거 목적이 아니라 나의 신분을 나타내는 어떤 그 표식이잖아요. 예, 약간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약간 정점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많이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도 되겠다. 더 금리는 올라가지 않겠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내리고 있으니까 미국도 지금 어저께인가 금리 또 내렸잖아요. 그리고 네. 정부 규제 완화 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 규제가 몇 가지인데 어떻게 보면은 정부 규제가 지금 뭐 재개발, 뭐 재건축 지금 너무 그게 좀 힘드니까 조금 그거를 좀 완화해 주겠다. 세금도 좀 깎아 주겠다. 그다음에 아직도 뭐 이렇게 그 대출이 조금 묶여 있긴 하지만 어떤 한정된 지역에 있어서는 좀 풀어주겠다라고 정부의 이런 좀 규제 완화도 이제 있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약간 뭐 음마 아파트 재건축 안 되네 막 이러다가 이제 될 수도 있겠다니까 좀 더 이제 들어가는 이런 좀 관심이 있는데 저는 근데 이제 현재 이 상승세는 약간 단기적으로 좀 이런 그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뭐 불균형하고 좀 소비 심리라든지 어떤 소비자 그 심리가 만든 현상으로 보일 거고요. 음. 이제 고금리 기조하고 경기가 아직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지속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어. 저는 솔직히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승대에 있어서는 조금 좀 저는 신중하게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만든 비디오에 보면 뭐 전세란지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요소들이 좀 더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봤을 때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네. 그럼 변호사님은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살짝 거품이 껴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기준의 문제인데 2025년 자료들 보면은요. 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뉴욕이나 뭐 런던 이런 데에 비해서는 한 30, 40% 싸요. 예. 음. 그러니까 메이저 도시들에 비해서는 뉴욕 아파트랑 한국 서울 아파트 싸요. 예. 근데 그러면
서울은 글로벌 인류 도시더라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약간 이제 뭐 스퀘어 미터당 아니면 이제 0.3평이거든요. 1 스퀘어 미터가 0.3평인데 약 1,300만 원 정도예요. 서울 평균 매매 가격이. 근데 뉴욕은 한 3,700만 원 정도예요. 같은 그 0.3평이. 그리고 런던은 3,300만 원. 이 정도 되면 이게 이제 뉴욕하고 런던 평균 주택은요. 25평 기준이 한 28억에서 30억 정도 돼요. 25평이. 근데 서울은 아직도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뭐 천차 동네 따라 다르죠. 반포와 뭐 강북과 강남에 좀 비교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서울은 아직 10억 정도라거든요. 음. 그러면 이게 비싸냐라고 했을 때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 비싸죠. 아직도 40%에 30% 싼데 이게 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근데 생활 수준 대비 즉 소득 대비 집값으로 어. 보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 시민의 소득 수준은요 뉴욕 런던보다 죄송한데 낮아요. 예. 그죠? 평균 급여. 자, 그래서 주택 구매 부담 지수라 해서 PIR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네. 뭐 그거를 보면 그 PIR이라는 게 뭐냐면 Price to Income Ratio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PIR 지수를 보면 이게 8이면 한 푼도 안 쓰고 8년 동안 모았을 때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음. 이, 이 PIR을 봤을 때 뭐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최근 조사에 따르면요. 서울 가구의 이제 약간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 가격에 PIR이 한 13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13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격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심 아파트 가격이 세계에서 뭐 4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최고 수준은 아닌데 월 소득 수준으로 비교를 하면 30위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울의 월 소득 수준이. 그러니까 음. 이게 차트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격은 전 세계적이랑 뭐 런던 비교해서 산데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부담이 크다는 거죠. 네. 음.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 그도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23일 날인가 이제 그거 뭐죠? 그 이자율 그냥 고정시킨다고 얘기하시면서 서울하고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거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높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쵸. 그런데 예, 그래서 뭐 지금 서울에서 집 한 채를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 소득 수준을 생각했을 때 뉴욕의 2.6배라는 조사도 있어요. 왜냐하면 뉴욕 사람들이 버는 소득 수준과 뉴욕 맨하탄에나 아니면은 뉴욕 브루클린에 사람 버는 그 소득 수준과 한국에서 버는 소득 수준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 투 달러로 평가한 서울 부동산은 아직 글로벌 주요 도시 할인이 붙어 있는데 우리 이제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집값이 소득 대비를 했을 때는 굉장히 과중한 게 현실이에요. 예, 이 두 음. 가지가 다 사실이긴 한데 서울이 어떻게 보면 치안하고 인프라 대비 집값이 뭐 저렴하지만 아직도 뭐 한국에 이렇게 외국 투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우리 청년 뭐 무주택자들에게는 집 한 채 마련이 생애 정말 이제 생애 아주 힘겨운 과제고 이게 또 제가 인구 절벽을 그걸 조사할 때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더라고요. 왜? 음. 집이 주거가 안정이 안 되니 결혼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 그쵸. 그러면서 결혼 생각하지 못하니 아이도 못 낳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주거 문제가 인구의 어떤 절벽의 큰 요소 중에 이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정황이 길었지만 비쌉니다. 예, 국제 경제 펀더멘털 대비해 저는 너무 높다는 거에 좀 그거에 저는 상당히 무게를 싣고요. 예. 뭐 외국 부호들한테는 뭐 싸죠. 3, 40% 싸네라고 하는데 뭐 저기 만수르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 그쵸. 아, 그래서 한국 정부도 계속 이제 집값을 잡으려고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놔서 또 이제 또 사람들이 자꾸 적응을 하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 쏠림 이제 비싼 자산으로 더 많이 상승하는 양극화 현상이 한국에서 정말 심해지고 있는데 캐나다 북미 상황도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렇죠. 북미 지역도 이제 캐나다랑 미국도요. 이제 지역 어디냐에 따라서 뭐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존재를 해요. 예,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뭐 북미 지역도 보면 이제 그 어떤 거냐면 좀 근데 맥락이 좀 달라요. 한국의 똘똘한 한 채는 어떤 진짜 이거는 어떤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 자산, 내 노후와 모든 걸 한 게 똘똘한 한 채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캐나다는 좀 그게 다른데 캐나다, 미국의 주요 도시를 보면요.
이게 또 재밌는 게 핵심 대도시 서울과 맞물린 지역과 기타 지역 간의 집값 차이가 이게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북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그 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 조건에 따라서 한쪽으로 이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많은 분들이 토론토 아시고 밴쿠버 아실 텐데 네. 10년간 외국인 수요까지 겹치면서 집값이 정말 폭등했어요. 그래서 중산층들은 그러니까 중산층들은 도시에서 탈출하고 이거 못 살겠다. 예, 이게 뭐 너무 비싸다 하고 반대로 중소도시나 외국 지역들은요 인구 유출이 되면서 거기서 떠나가니까 중산층들이 부동산이 이제 침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조그만 이런 파켓들만 비싸지고 서울처럼 나머지들은 다 집값이 내려가는 이런 게 이제 좀 보여졌고 근데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뉴욕, 뭐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LA 이런 데는 집값이 정말 고공행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오면 팔리고 뭐 공급이 딸리고. 근데 이제 저희가 중서부나 남부 도시들 뭐 텍사스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또 집값이 굉장히 또 싸고 또 수요도 많이 이제 없고 이렇게 되는데 요런 그게 먼저 양극화가 되는데 이게 또 양극화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도시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음. 서울은 서울에 집중 경기도 서울에 집중되고 지방은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사는 건데 이게 뉴욕을 예를 들면요. 맨하탄 중심부의 고가 주택들은요. 그 거기 보면 이제 센트럴 파크를 딱 그 기준으로 해서 고기를 싹 싸고 있는 그 아파트들 정말 비싸거든요. 거기 그런 주택들은요. 팬데믹 등 변수도 상관없이 계속 올라요. 꾸준히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뉴욕에 살고 싶어요. 외국 갑부들도 다 하나씩은 갖고 싶어 하고 외국에 있는 뭐 셀러브리 그 셀럽들도 다 갖고 싶어 하는데 뉴욕도 외곽이나 중소도시 뭐 뉴저지라든지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부자들은 부동산 쇼핑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서민들은 도시를 떠나는 거예요. 왜?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살 수가 없고. 이제 이런 것들에 지금 보면 뉴욕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 이상 계속 오르고 뭐 매년마다 미국 대주 오르는데 서민들과 어떤 그 부유층의 어떤 격차, 편차가 미국도 굉장히 또 캐나다도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한국은 약간 어느 동네에 사는지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신분을 살짝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외국에서도 아, 나 어느 동네에 살아 하면은 약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고 조금 그런 부동산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외국은 좀 그게 그러니까 외국도 보면 이제 저희가 뉴욕 뭐 센트럴 파크라든지 어떤 그런 데 사는 어떤 몇 가지의 그 얘기가 있고 캐나다도 보면 이제 여기도 온타리오 이제 토론토에 보면 이제 딱 얘기만 들으면 부자 동네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제 캐나다 음. 토론토는 이제 브라이덜 패스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 누가 있냐면 그 래퍼인데 그 토론토 출신 래퍼인데 그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 집도 거기 있고 예, 그런 좀 이제 약간 비버리힐스 같은 느낌이 있기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캐나다나 이 북미에서는 그런 아주 슈퍼 리치가 사는 비버리 힐즈라든지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솔직히 제가 뭐 이 동네 살아라고 했을 때 그게 좀 적어요. 근데 한국은 이게 이제 새로 올라가는 어떤 그 뭐 롯데타워라든지 뭐 그 몇 가지 그 아파트들이 그냥 두각을 나타내잖아요. 항상 지금 분양가를 사상 최고로 갱신하고 뭐 반포에 있는 뭐 마포인가요? 반포까지는 제가 가면 뭐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처럼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 게 외국에서는 조금 한국보다는 비교 의식이 좀 적다. 왜냐면 내가 어디 살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차를 끄는지에 따라서 한국만큼 신경 쓰지는 않아요. 예. 어. 그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북미에서는 그나마 제가 버는 돈으로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좀 갖춰져 있기는 하고요. 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는 워낙 비교를 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겨서 지금까지 그 고래등사에서 새우등 안 터지고 살았던 나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교 의식이 좀 강한 것 같고 그게 저희 민족성인 것 같고 그게 저희를 유지시켰던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한데 한국처럼 그렇게 어느 동네에 어느 아파트에 산다고 그거를 강조하진 않을 뿐더러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북미 쪽에서는. 이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서 아파트 막 부동산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가서 집 한 채 사두는 게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화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양극화는 뭐 이미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게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집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자산 격차는 정말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더 음. 많이.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지난 뭐 10년간 만약에 서울에서 아파트를 보유한 그 사람은 그 집은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렸죠. 예. 그렇지만 없었던 사람은 상대적으로 빈곤화가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시세 차익을 올려서 자산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아파트를 안 샀으니 아니면 외곽에 샀으니 얘는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상대적인 어떤 그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울증은요. 절대적인 빈곤보다는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오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처럼 왔던 패턴이 앞으로 10년 동안도 똑같이 된다. 예. 네.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명확하죠.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집 마련은 단순한 자산 투자라고 보지 마시고 미래의 안전망. 그러니까 내 집만큼 이게 투자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지만 이제 제가 변호사면서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 어떤 개인의 의견을 덧붙이자면 주택 가격이 일시적 뭐 조정하면서 내렸다 뭐 이렇게 하지만 과도한 빚을 지지 않는 그 선상에서는 저는 자가 주택을 사시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 다만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건 투자 목적으로 비투를 해서 집 여러 채를 사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 어. 왜냐하면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해서 모든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그쵸. 말씀드렸처럼 도시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제가 투자 목적으로 안 사고 주거 목적으로 사면 오르든 안 오르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집은요. 이게 그 로버트 키오사키라고 하는 분이 그 리치 대 포어 됐었잖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근데 거기서 네. 굉장히 좀 컨셉 하나가 나온 게 뭐냐면 집은 많은 사람들이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집은 부채라 그래요. 왜? 음. 나한테 돈을 주지 않는 거잖아요. 집은. 그러니까 내가 팔기 전까지는 이거는 제가 수익을 이렇게 수익 그거를 현실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자산이라고 보기보다는 계속 돈을 내야 되고 제가 그거를 실거주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저한테 부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음. 그렇게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집값이 또 오를까 말까 뭐 이런 거보다는 적정 조건일 때 내가 비투를 하지 않고 내가 있는 소득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가족을 시작하고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라고 하면 저는 장만해 두는 거를 권하고 싶은데 그래서 좀 무리해서 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변호사님께서 보시는 이제 한국 부동산이 가진 한계와 가장 큰 리스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거 제가 좀 저번 에피소드 만들면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게 이 다각면인 것 같아요. 제가 인구 절벽에 대해서 한동안 그 네. 독일에서 온 유튜브 때문에 막 바이럴이 돼서 그것도 제가 에피소드 만들면서 조사해봤고, 좀 여러 가지 방면을 보면 한국 부동산에 가진 한계와 리스크를 본다면 첫 번째는 인구 구조죠. 예, 너무나 음. 잘하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속도의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 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일본을 통해서도 저희가 잘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인 리스크인데 지금은 솔직히 수도권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전국 주택 수요 감소하고 가격 하락의 압력으로 이게 작용을 할 거예요. 이제 음. 그래서 뭐 지금 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장기 리스크인데 이러니까 이제 저희가 미분양 사태 생기고 그 2020년 말에 뭐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뭐 그 뒤에 2023년 24년에 뭐 프로젝트 파이낸스 PF 위기도 있었잖아요. 건설사들 막 그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을 지었는데 분양이 안 돼.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은 높은 금리로 PF 파이낸싱이라 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았는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요 건물 짓기 위해서 하는 건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금리가 되게 높아요. 집 음. 담보하는 거가 6% 5%라면 얘네는 뭐 18% 20%거든요. 그게 안 된다? 그럼 줄도산이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가 많은 분들은 인구 이건데 이거는 뭐 앞으로 10년 20년 있다가 터질 문제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계 부채예요. 한국 가계 부채 규모가 GDP 대비해서 90%를 이미 넘었어요. 근데 그게 높은 거예요? 세계 2위예요. 38개국 중에 한국의 그 부채 순위가 2위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금리 변동이 되게 취약한 거죠. 내가 부채가 많아서 집을 샀는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 이게 지금 캐나다에서 엄청 문제거든요.
공교롭게도 캐나다가 1위예요. GDP 부채가. 네. 그죠?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92.7%, 91.7%. 캐나다가 100.6%예요. 그러니까 버는 돈보다 부채가 더 높은 거예요. 왜? 부동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동산 캐나다가 엄청 앞으로 10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그 금리를 이자 상환금 이런 게 높아지니까 갑자기 자기가 벌었던 돈에서 쓸 수 있는 그 금이 확 줄어들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 고거로가 가계부채가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인 것 같고 정책 리스크도 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금리 정책이나 어떤 부동산 정책이 확확 바뀌지 않아요. 예. 캐나다에서는 법 하나 바뀌려면 10년 걸릴 때도 있어요. 한국은 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세금 뭐 대출 규제 뭐 얼마 전에도 대출 규제 했잖아요. 뭐 60%까지 안 된다고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죠. 나머지 40을 어디서 해? 80%까지 빌려다 갑자기 60? 그러면 이제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안정성이 좀 커지는 거고 그다음에 구조적 취약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 부동산은 이제 홍콩, 뉴욕 이런 데는 달리 내수 시장 전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외국에서 사람들이 외국 뉴욕하고 홍콩은 좀 덜하지만 이제 약간 정권적인 불안감 때문에 뉴욕 뭐 런던 이런 데는요 외국인들이 엄청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아니라 외수 시장이 어떤 큰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수 경제가 안 좋아도 외국 부자들은 어쨌든 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솔직히 내수하고 신용에 의존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음. 국내 경제가 안 좋아지면 확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못 살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자금이 몰려드는 뭐 런던, 뉴욕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여기에 비중을 높이는 게 뭐냐면 한국은요 국민 자산 중에 부동산 차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0%예요. 이게 굉장히 높거든요. 자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뭐 노인 빈곤 얘기하잖아요. 노인들 근데 집은 한 채씩 있는데 집만 있지 다 빈곤이에요. 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은요. 제가 이제 제 클라이언트 의뢰인들 보면 부동산 부자는 가난해요. 현금 유동성이 없어요. 건물은 많은데 그래서 지금 저번에 코비드 때 되게 다 힘들었거든요. 왜? 건물은 많은데 자산 가치는 높은데 이게 현금이 잘 안 도는 거예요. 예. 왜냐면 바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 부동산이 떨어지면 팔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주식 부자들은 바로바로 현금을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게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부동산 비중이 70%인데 저희 자산에 부동산 가격 하락하면 곧바로 소비가 그리고 금융 위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소비도 끊기고 금융 위축으로 끊기고 이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전체적인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한국에는 자영업자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왜? 하이 금리도 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니까 전체로 소비가 위축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엿물린 게 사회적 한계죠. 뭐냐면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투자의 자원이 과도하게 쏠리니까 원래는 한국 같은 나라는 솔직히 이게 지금 제가 한국에는 이제 유니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 이런 것들이 네. 많아서 자원도 없고 이러니까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한국은 그럼 그 돈을 하려면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스타트업에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회사에도 주식을 막 사가지고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 미국은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가니까 그게 어디로 가요? 회사로 들어가요. 회사는 거기서 고용하고 그 기술 혁신들을 하는데 이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니 주식으로 안 들어가면은요 부동산 거품 붕괴되면은 회복 탄력성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로 돈을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회사에 돈이 안 들어가요. 제가 제 에피소드 한번 얘기한 게 뭐냐면 자 한국에 지금 AI 쪽으로 했을 때 유니콘 회사가 미국은 700개가 넘고요. 중국은 250개가 넘는데 한국은 20개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거의 없고 지금 보면 쿠팡, 뭐 배달의 민족, 예, 다 내수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회사들이 지금 원래 있던 대기업들 현대, LG, 삼성 여기도 지금 많이 미축되고 있는데 막 중국한테 밀리고 뭐 여기한테 밀리고 그런 외화를 못 벌어들이면 내수 시장이 붕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지금 그거의 한 가지가 뭐냐면 혁신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고 주식으로 해서 회사들에게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기술 혁신이 돼야 되는데 다 부동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은 돈이 안 움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그래서 경제 자체가 생산적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자의 자원이 너무 쏠리는 구조적 혁신 이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약화시키고 그러면 돈도 없고 부동산 거품 붕괴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도미노처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게 지금 그래서 국민은행 총재도 얼마 전에 그거 발표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경제 성장을 갉아먹고 있다. 그래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우리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거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큰 리스크 요소다. 그래서 지금의 가장 큰 현실적 리스크 요소는 가계 부채고요. 궁극적인 리스크는 인구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경제 성장, 그 부동산에 어떤 몰려 있는 자금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 안 될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게 좀 더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 결론을 맺으면 한국 부동산의 가장 큰 한계이자 리스크는 인구는 줄고 빚은 많은데 집값은 비싸다. 요게 제가 볼 땐 어. 결론입니다. 네, 오늘 조재현 변호사님과 함께 이제 달러 패권 붕괴부터 이제 자산 토큰화 그리고 한국 부동산 시장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변화의 흐름을 읽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제가 그 성공의 진심이라고 하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음. 제가 솔직히 이렇게 유튜브 시작한 것도 공부를 하고 싶어였거든요. 네. 변호사기도 하고 새아의 아빠인데 제가 그 파이낸셜 인텔리전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그 감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나눠야겠다. 왜냐면 가리키면 제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유튜브와 같이 좋은 내용도 많이 올라오시니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단편적인 뉴스에 막 뭐 일비 하시면서 막 여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뭐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이 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흐름 세 개인데 작가님이 정말 잘 뽑으신 것 같아요. 퀘션들을.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차분히 읽어내는 좀 안목을 가지시고 그거에 저희 유튜브 채널을 아마 구독하시고 보시면 조금 조금씩 그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뭐 글로벌 경제, 뭐 법률 변화에 대한 정치 이런 거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데 원하시면 또 저를 인터넷에서 유튜브에 찾으시면 제 채널을 통해서도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 또 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